아유 제가 오늘 급하게 주무시던 거 제가 제가 지금 자다 온 게 제가 이틀 밤을 샜어요. 아 왜요? 이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직원 교육 시켜야 되고 세제 개편 때문에. 네. 좀 이번에 좀 바뀔 것 같아요. 이른바 동결 효과라 그러죠. 양도세 부담이 커서 뭐 좀 더 이제 아예 거래가 잠겨버리는. 근데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네. 일단 저희 엄마부터. 아 네. 저는 부모님의 돈을 단 10원도 받은 적이 없고 네. 대학교 돈도 다 제가 냈지만 네네. 저희 어머님은 다주택자십니다. 아 네,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아직까지도. 네. 그리고 농지도 갖고 있고 네. 뭐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방이전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저희 엄마가 집을 팔고 그 당시에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아 이제 굳이 사람 복작복작하신 데 있을 필요 없으니까 좀 내려가셔서 이제 사셨으면 좋겠다. 거기서 정원도 좀 가꾸시고 네. 여긴 또 정신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그래서 종부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 기회 부여를 위해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이라 하면 좀 말이 기니까 그냥 수도권, 네. 수도권 비싼 곳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좀 한시 완화해주겠다. 그럼 계속 같은 취지네요. 네. 팔아라. 지방 가라. 근데 솔직히 세컨드홈이나 이런 것 세제 혜택들이 실제 지방 경제랑 생활 인구 확대에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 많이 되죠. 도움 많이 된다. 네, 왜냐면 또 저희 엄마 얘기하면 네. 저희 엄마가 네. 맨날 이제 가가지고 꽃이랑 막 이거 갈래요. 그다음에 차원아 주말에 좀 와서 닭장 좀 고쳐라. 비료 좀 날라라. 이거 농지 임대하면 되나요? 매입 임대하면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면 네.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의들이 지금 네. 시시각각으로 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 이렇게 진민우 씨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은 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전쟁입니다. 일단 또 저희 엄마 얘기를 할게요. 저희 엄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니 어머니도 한번 여기 모셔야 될 것 원래 같은데. 주말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사 평가사입니다. 지금 세제 개편안이 나왔죠. 그래서 앞에 계시는 우리 성창원 세무사님과 함께 요번에 그 세제 개편안 보면서 어떤 생각을 서로 갖고 있는지랑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진짜 생 라이브입니다. 거의 뭐 나오자마자 바로 찍는 거라서 우리의 생각을 즉석으로 서로 좀 얘기 나눠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세담텍스를 운영하고 있는 성창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지금 뭐 살짝 좀 당황하신 느낌. 거의 제가 지금 집에 있다가 갑자기 형 나와.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가는데? 지금 거의 뭐 집에 있다가 제가 바로 찍자고 해서 부른 수준인데요. 일단 내용은 보셨죠? 네네. 직원들한테도 교육도 다 해줬고. 네네. 근데 평가사님이 물어보시는 주제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기차 뭐 공제한도 1,000만 원 증가라던가 뭐 제척기간 7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상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좀 시사적인 내용을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번이 제일 핫하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편 관련한 겁니다. 현재 뭐 아시다시피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랑 거주 기간에 대해서 각각 4%씩 최대 80% 공제 받을 수 있는데 29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없어지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8% 최대 8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도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되고 뭐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장기 거주 소득 공제. 네. 또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번에 낯서네요, 되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줄여서 장특공 같은 경우가 원래 어떤 취지로 만든 제도예요? 이게 법은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가장 수준 낮은 학문이 법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생각 아니시죠? 이거 그냥 모든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해요. 장기 보유를 하면 특별하게 공제를 해준다. 그게 특별하다. 그럼 원래는 공제를 안 해준다. 이게 그 소득세법이랑 그 법인세법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법에 짤짤구려한 거 다 빼고 근원적 질문 연도별 과세예요.
연도별 과세다. 네. 평가사님이 번 돈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네. 5월이나 3월 소득세나 법인세 내시죠. 네. 저도 똑같고. 네.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년이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1년 단위로 해서 세금 내는 거랑 형평성을 맞추면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한 거에 대해서 연도별 과세를 좀 뚫는 혜택을 줘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오, 그러면 이 취지가 보유해서 거주만 이제 공제를 해주겠다. 맞습니다. 요 방향이 방금 말했던 그 좀 제도의 취지랑 좀 맞다고 보세요? 뭐 사실 뭐 정책 만드는 사람들 생각이 근데 이게 거긴 한데. 좀 정책론적인 입장을 뚫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연도별 과세와 장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유라든가 이걸 맞추는 거는 네. 세법상 연역이 굉장히 깊어요. 이걸 첨언을 좀 드리면 퇴직소득세 적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퇴직은 근속기간의 전체에 대해서 소득을 한 번에 내기는 거니까. 아, 그러네요. 그래서 퇴직소득세가 줄어든 거고 양도도 보유기간에서 줄어든 건 똑같은 거고 네. 연금도 똑같아요. 뭐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래 장기 근속한 거에 대해서는 뭐 장기간 있던 거 혜택을 베네핏을 주는 거는 원래 있던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없앴냐? 이거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다른 데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네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시켰어요. 마침 또 그것도 이따가 준비해 놨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하나의 꼭지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인 걸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정책론적으로 보유에 대해서 혜택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를 뭐 꼭 여기만 타겟팅한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기조로 삼은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이런 주택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이제 보유보다는 실제로 썼냐 또는 네. 실제로 거의 살았냐 네. 이렇게 바뀐 세제 개편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너무 정책론적으로만 가고 네. 퇴직금 한도도 3배수, 2배수 제한 없다가 계속 바뀐 거 아시죠? 네, 알죠. 그것도 장기 보유한 거에 대한 베네핏을 계속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 있었던 거고, 이거 이 말씀을 좀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들으시는 분들이라던가 네. 보유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게 거주로 혜택을 준다는 거는 조금 특수한 거주한 사람한테는 주겠다라는 혜택인 건 맞는데 그냥 정책적 기조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왔었어요. 아, 기존.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뭔가 좀 연도를 넘어가서 좀 장기로 갖고 있던 것들이 축소가 되어 있는 방향이었고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방향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또 법이 이상하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예전에 10년간 30%였어요. 네. 15년간 30%로 바뀐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줄여왔었어요. 아, 방금 말씀하신 건 토지. 네, 비싸면 일반 토지. 토지가, 일반 토지가 아니죠. 지금 1세대 1주택자는 80% 해주잖아요. 네. 1년당 4%, 10년간 80%예요. 네. 근데 이게 15년으로 해서 30%를 줄인다가 원래 근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본. 1년당 3% 10년이 30%였다가 1년당 2%씩 15년 30%로 바뀌었고 비사토가. 그렇게 사업용 모든 토지가 다 모든 똑같아요. 토지가 다. 예, 예. 이게 근간이에요. 네. 근데 주택만 1년당 4%씩 보유 거주 각각 4% 10년에 80% 네. 이게 원래 원래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왜 딴 데는 15년 바꿔놓고 주택은 계속 10년이고 보유 거주 4% 해가지고 80이냐? 과거에는 보유 거주 안 따지고 8% 10년인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축소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뭔가 제 성격상 이걸 너무 막 이게 무슨 정권의 막 갑자기 급진적인 변화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연역이 좀 있을 테니까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제 네. 그 1세대 1주택자까지도 이렇게 타겟을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일종의 생추얼이 성역으로 좀 분류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더 베네핏을 준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네. 줄이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쵸, 이게 그쵸. 왜 그러냐면 의식주는 건드리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워요. 세법 개정할 때 가장 못 건드리는 업종이 어딘지 아시나요? 맞춰볼게요. 가장 네. 농민? 아니, 식당, 음식점이요. 음식점이죠. 음식점 못 건드려요. 그렇죠.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해서 음식점들이 면세 농산물 같은 거 샀을 때 공제율을 올려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계속 공제율을 조특법에서 한도를 다른 업종과 특수하게 네. 음식점 업종만 높여놨어요. 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도 연장시켰거든요. 그 연장시키는 네. 거를.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철저하게 정책적인 법이에요. 애초에 법적인 취지 자체가 네. 전쟁 났을 때 전쟁 물자 구비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쟁에서 막 공장 돌려서 총알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 타겟팅해서 찍어가지고 세금 걷자. 그래서 열거주의가 세요. 포괄주의가 세가 아니라. 애초에 네. 법이 그렇다. 그리고 정책에 좀 반영이 된다. 근데 주택은 네. 다른 법에 원래 형평이 안 맞게 혜택이 더 높았어요. 그치 사실 그치. 네. 그냥 15년이었는데 왜 너만 10년이야? 딴 데는 30%인데 너만 80%야. 그러니까 계속 이랬는데 그냥 원칙대로 맞춘 건데 원칙도 맞춘 거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죠 지금.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안 들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도. 그다음에 이제 또 바뀐 게 이게 공제 한도가 생겼어요. 이건 좀 세죠. 이거는 애초에 초고가 주택이나 비싼 주택 보유한 사람들 좀 타겟팅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역산을 해보죠. X 곱하기 80%를 했을 때 공제 20억이면 25억이고 네. 10억이면 12.5억이고. 네. 그러니까 빨리 팔라 이거예요. 빨리 팔라는 이게 거죠. 연도별로 28년도엔 20억까지를 두고 29년도에 10억까지를 뒀는데 X 곱하기 80%가 20억이 되려면 이거를 단순 방정식을 풀어보면 얼마가 되죠? 25억이요. 25억. 그럼 25억의 차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 한도가 걸린다는 거잖아요. 차익 25억이 나는 주택이 있죠. 최근에 우리 대통령님도 네. 했고,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한 거고 꽤 오래 갖고 계신 분들 당연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분양을 그렇죠. 뭐 한 2000년 왔다 갔다 네. 하는 경우에 20억 이상 차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양도 차익이 많이 나는 게 20억, 그러니까 25억까지는 쉽지는 않고 네. 12억 5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12억 5천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 숫자죠? 29년도 보면 10억 이니까 X 곱하기 80% 했을 네. 때 이제 10억이 나온다. 네네. 그거는 충분히 많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에 17, 18년도에 사신 분들은 사실 차익 10억 이상 난 분들이 꽤 있거든요. 보통 서울 해당되겠지만 이분들까지도 사실 이제 빨리 팔아라 아니면 좀 우리가 국가도 수익을 쉐어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책적인 얘기를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거주 보호에 대한 성역을 침범을 조금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주택을 팔고서 내가 비슷한 수준의 주택으로 살아야지 의식주의 주가 보호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편으로 보면은 이게 딱 그거예요. 평가사님이 5억을 벌었어요. 세금 3억 내거든요. 건보료랑 이거까지 다 하면은 5억 벌고 3억 냈는데 당신네들은 25억 벌었는데 한 푼도 안 내네. 저도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권 입장에서는 물은 퀘스천 마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비슷한 주택으로 들어가요. 내가 5억에 사가지고 30억에 된 아파트를 팔았어요. 과거부터 잘 매수를 해서. 정말 잘하신 거죠. 팔고 나서 그 주변에 비슷한 30억짜리 아파트를 근처로 들어가야 내가 이사도 안 가도 되고 주거지가 보호받으니까. 그쵸. 근데 이게 일종의 성벽처럼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뒷단에 나오는데 비고령자분들이 지방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에서 또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팔고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면서 계속 집값 방어하지 말고 내려가든가 빨리 팔아라.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취지인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인 게 갈아타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 집을 하나 사서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이제 뭐 이런 뭐 양도세 면제라고 할게요. 감히 이런 면제 같은 거 받고 이제 조금씩 갈아타기 하면서 올라가는 요 수요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제 기억에 맞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세대를 그렇게 가르쳤고 반지하에서 그쵸? 시작해서 그쵸. 뭐 월세 전세로 간 다음에 집 하나 장만해서,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양도 차익이 안 날지언정 이 기조로 가면 아마 한도가 더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그런 이제 수요랑 이제 그런 루트는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맞습니까? 민주당은 결국에 국민의 효용을 평등하게 올리려는 정권인 거고, 일단 보수당은 이제 시장 경제를 전체 파이를 늘려가지고 그리고 성과에 대한 선택에 대한 보상을 보장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주택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월 250이 20, 30대 평균 월급이래요. 네, 그 정도 20대 나오더라고요. 초중반에 네. 월 250에서 월세가 70, 80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밥 먹는데 한 20만 원 써요. 최소 그 정도 들죠, 솔직히. 요새 제가 오늘 점심 한식 뷔페 12,000원짜리 먹었거든요. 네. 1,000원 커피 추가했어요. 네. 12,000원 먹고 그렇게 해서 먹고 하면 한 달에 30만 원 써요. 한식 뷔페도 사치예요. 그다음에 버스 기후동행 카드 6만 원 써요. 그다음에 뭐 통신비 한 8만 원 제가 얼마 전에 폴드 8 봤거든데 네. 핸드폰 한 달에 역정비로 뭐 넷플릭스랑 유튜브 동시 쓰는 거 하니까 10만 원 나가더라고. 네. 그다음 핸드폰 할부요금 붙이니까 20만 원. 이것저것 다 붙이면은 250만 원 법원에 가처분 소득이 20만 원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나 보수나 이런 정권 이념을 떠나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정권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이 붕괴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데서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 사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는 얼마 이상 물건을 훔치면은 법이 규제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캡이 있대요. 네.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갔을 때 경찰이 그거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일정 금액 이하는 그 형사처벌이 좀 힘들대요. 이하죠. 금액이 이하. 너무 낮아서 네. 껌이나 뭐 음료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거를 자물쇠로 다 칭칭 감아놓는데요. 다 훔쳐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그 소득의 재분배가 안 되면은 네. 계속 뭐 서울도 단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제일 잘 사는 데 연희동인가요? 연희동 가가지고 돈 못 벌거나 주거 안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고 쳐요. 그럼 부자들 방어가 안 돼요. 그죠. 네. 그게 정권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건 재정학 이론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세금에 이제 재미있는 논리가 있잖아요. 거위의 털을 비명을 안 지를 정도로 잘 뽑는 게 세금을 잘 징수하는 기술이라고. 네. 계속 지금 비명이 나오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거위들이 다. 그렇죠.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사실 착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였으면 뭐. 프랑스였으면 바로 화염병 던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네. 근데 저도 그건 진짜 완전 공감해요. 이게 그 소득의 재분배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어느 정도까지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왜냐면 그래야 제가 저번에 필리핀 가니까 네. 부촌 앞에서는 총 들고 서 있더라고. 이게 가드나 경찰이나 뭐 그런 그쵸. 사람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금의 95% 이상을 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뭔가 사적 보호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거 몇 년 가가지고 소득의 재분배라든가 주거에 대해서 이게 보호를 못 해주면은 뭐 민주국 뭐 그런 정권 이념 싸움이 아니라 그냥 폭동 나도 이상할 거 그죠.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취지는 저도 세무사님처럼 똑같이 동감하지만 네. 결과가 과연 이게 좋을 것이냐. 방금 말했던 그 소득 재분배의 네. 결과 왜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주로 바꾼다는 거는 네. 임차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고 거주는 하진 않는데 네. 이런 거 보니까 한 2, 3년 뒤에도 원래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네. 양도세 아껴지는 게 뭐 몇 억이 돼.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임차인 뭐 내가 들어갈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전 그 임차 수요 공급 요게 조금 요 정책의 뭐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문제가 있죠? 우려되는 부분이 네. 임차인이 주거 보호가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임차인이 퇴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택에 있어서 내가 해서 거주를 네. 하고 네. 여기다가 전세를 줬어요. 네. 근데 내가 전세 준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 네. 근데 1, 2년 뒤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네. 그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양도세 얘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는 게 양도세가 더 적게 나와. 예를 네. 들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 네. 요 사람이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의 주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월세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론상 서울에 자기 자가주택에 다 살게 된다면 네. 서울의 임대차는 공급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게 조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과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잘 나타날 것이냐 요거 조금 퀘스천 마크긴 해요. 집주인이 원래 살던 데 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예를 들어서 서울보다 조금 더 이른바 수도권이나 조금 더 그런 곳이라면 좀 집값이 떨어진다면 예. 돈이 없으면 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인데 네. 뭐가 문제죠? 저도 그 생각인데 네. 이제 이게
우리가 사적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네. 서울에 월세가 비싸면 네. 뭐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좀 가서 떨어진 데서 살고 월세 좀 아끼면 되지 않냐. 네. 그래서 그 생각인데 네.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도 이제 아니 회사가 강남 여의도 이쪽인데 네. 그쪽 근처에 살고 싶은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전월세도 오르면 네. 나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아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맞아. 나 때는 이거 1시간 거리도 막 다녔어. 버스에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버스 공부하면 되죠. 네. 그렇죠. 명쾌한. 김광산 평가사님 팟캐스트 이어폰 꽂고서 그쵸, 공부하면서 그죠. 저도 옛날에 이제 종로의 학원을 주말 저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네. 세무서 공부할 때 이제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모의석을 봐요. 평일에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6시 퇴근하고 3시간 있었어요. 네. 고3 애들이랑 이런 스터디 카페에서 같이 봤어요. 양복 입고서. 네. 그냥 나는 모의고사 풀고. 주말에 이제 모의고사 봐야 되니까 종로까지 제가 평택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2시간 반이에요. 네. 1호선을 타고 쭉 갔다가 이렇게 가요. 1호선까지 가는 길도 쉽지 않아요. 30분. 그냥 가는 길에 공부가 그렇게 잘 돼요. 진짜. 지하철에서 이러고 보면은 전 그때 내가 1호선 처음 끝까지 갈 때 단 한 번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겠다. 이게 이제 모티브였거든요. 이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 왜 종로 근처에 네. 방을 잡지 않았나요? 평택이 직장이니까요. 좀 특수한 경우긴 했네요. 네. 저도 공부할 때 고시촌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 네. 이유는 월세 살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 시장 경제와 뭐 그게 시장 경제 아닌가요? 그쵸. 제가 돈이 있었으면 거기 세컨하우스를 잡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지 않았다면 임차 공급이 그대로 있었을 텐데 이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주거하게 되는 좀 불측의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이 토론이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부동산 대토론회 했을 때 근데 제가 좀 따라했어요 그분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상대방 편에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집값이 밥히고 나가서 주거 안정이 되고 네. 뭐 전세가 없어질 거고 월세 가격이 오를 네. 거고 세금 부담을 전가시킬 거고 했는데 근원적 질문 거기 중에 되게 좀 재밌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왜 올라가죠? 어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속 그 패널들이 그 얘기를 계속 앞에서 하는데 뭐가 올라간 가격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이 질문했어요. 네. 분 이제 월세 가격이 오를 겁니다. 왜 올라가죠? 그럼 뭐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계속 그 다음 뭐가 나오고 왜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왜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근원적 질문이 네.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유튜브니까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유튜브에 자기 생각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리고 사실 꼭 멀리 안 왔다 갔다 해도 뭔가 더 뭐 좋은 방안들이 있겠죠. 있겠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그쵸. 거니까. 그와 동시에 이제 뭐 임대주택 이런 것도 좀 활성화되면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는다던가. 그러면 세무사님 보셨을 때 아무튼 뭐랄까 장특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네. 양도세 부담으로 거래가 좀 잠길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이론적인 거 말고 좀 예전부터 그래도 이제 양도세 같은 거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양도세 관련한 법이나 네. 제도가 바뀔 때마다 네. 이제 그래도 주택 거래나 세금 쪽 많이 하시니까요. 네. 그 좀 요번에 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뭐 바뀔 것 같나요? 좀 이번에 좀 바뀔 것 같아요. 이른바 동결 효과라 그러죠. 양도세 부담이 커서 뭐 좀 더 이제 아예 거래가 잠겨 버리는. 근데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네. 일단 저희 엄마부터. 아. 네. 저는 부모님의 돈을 단 10원도 받은 적이 없고 네. 대학교 돈도 다 제가 냈지만 네네. 저희 어머님은 다주택자십니다. 아. 네.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아직까지도. 네. 그리고 농지도 갖고 있고 네. 뭐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어머니가 파신다고. 왜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뒤에 나오겠지만 비사업용 토지, 네. 뭐 농지가 제일 대표적이겠죠. 네. 그다음에 뭐 주말 농장이라던가, 그다음 뭐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누나한테 증여한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마 돈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뭐 좀 그러면 거래가 오히려 조금 늘 수는 있겠다. 다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폭탄 돌리기 거예요. 하고 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주제인 이제 종부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랑 기본공제 개편입니다. 뭐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기본 공제 금액을 뭐 12억에서 14억 정도로 하고 비거주자는 이제 한 9억 정도로 3억을 낮춥니다. 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기본공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전체 주택가액 중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같은 주택 수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을 좀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뭐가 있냐? 방금 이제 뭐랄까 양도세 쪽에서도 질문하려다가 여기서 또 질문하는 건데 거주가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네. 실무적으로 그러면 거주냐 안 거주냐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전입 여부죠. 전입 여부죠. 네.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전입 여부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거주 얘기하기 전에 종부세는 원래 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부자세 옛날에 만들어졌을 때는 부자세금 뭐 이런 느낌. 부자들이 내는 세금.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져서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재산세가 있었고 네. 재산세가 낮으니까 그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조금 세수를 증진시켜서 좀 국민을 좀 평등하게 만들자라는 취지였고 그때 별명이 있었던 게 이제 그래서 로빈후드세였어요. 로빈후드세. 로빈후드가 그 영국의 네. 의적 저희 나라 홍길동 같은 세금 그 세금이래 그 의적 소리를 네. 들으시는 분인데 막 활로 막 부자들 네. 아 그거는 그 세워놓고 사과 머리 위에 놓고 맞아요. 활 쏘는 맞아요. 그 대단한 양반. 네. 네. 그래서 부자들 나쁜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서 이제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뭔가 그런 그런 취지의 세금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서울 한강벨트 있으면 엔간하면 다 걸릴 것 같은데요. 시가 20억이라고. 아무튼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가도. 네. 제가 이거를 제가 옛날에 이제 네. 분당에 그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저희가 살았던 집이 도보 5분 10분 거리였어요. 그 양지마을. 네, 거기가 이제 순회동이고 네. 저희는 서현동이었어요. 그때가 저희가 그 집을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었는데 전세가가 2억이었나 그랬어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2010년 정도겠네요. 그쵸. 2010년이요? 좋아요. 네. 네, 아무튼 훌륭해요. 그때 전세 2억이었으면 매매가가 한 3, 4억 됐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30몇 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분당이 제일 좋은 지역이긴 해요. 그쪽이. 네. 예, 제일 근데 많죠 이런 아파트 이제는 정말. 예. 네, 서울만 놓고 볼 것은 아니고. 네, 수도권까지. 네. 그럼 아무튼 서울이랑 수도권 좀 괜찮은 지역들, 이른바 괜찮은 지역들까지 다 걸릴 것 같은데 공시가 14억이면 매매가 얼마죠? 한 20억 하나요? 20억 조금 넘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공정시장 가입 비율만 조절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 갔다 할 수 지금 있는. 공정시가가의 비율이 원래 몇 퍼센트? 원래 60%였잖아요. 그러다 뭐 7, 80%를 올린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내는데요, 세금? 그래요. 아니 이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이 왜요? 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70%인데 네. 그럼 공시가격에서 30% 빼준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네. 네. 많이 빼주는 거 아닌가요? 공제도 이렇게 많이 빼주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종부세가 사실 네. 실무상에서 엄청 많이 나오나요? 세금이? 몇 백만 원 수준 아니에요?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까지도 잘 없는 것 같던데.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사실 많이 안 나오죠. 저가 상대하는 거래처에서 종부세 폭탄 맞아서 예. 이제 사라지신 분들이 좀 있어요. 과거에 법인으로 미분양 아파트 싹 다 매입해가지고 이제 일부 임차, 일부 전세, 일부 네. 매매하시던 분들 있어요. 그 미분양을 막 30개, 40개, 뭐 100개, 200개 싹 매입해가지고. 근데 과거에 그 법인으로 주택 투자하신 분들 그때 이슈가 많이 됐다 보니까 네. 그분들은 기본 공제가 과거에 없다가 주택 수마다 딱 공제를 줬었어요. 네네. 그래서 종부세를 안 내다가 네. 종부세를 이제 폭탄을 맞고서 네. 세금을 못 내고 이제 대한민국에 사라지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 극단적인 케이스는 옛날에 임대주택도 뭐 종부세 이슈 있지 않았나요? 임대주택은 종부세 면제였죠. 그렇죠. 근데 막 네. 그거 등록 등록 임대주택이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무서에 등록하고 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두 개를 엔도요건으로 충족한 다음에 뭐
요건이 계속 바뀌었는데 준공공이냐 장기임대냐 8년 장기임냐 네. 뭐 말도 계속 바꿔가면서 막 바꾼 다음에 세제 혜택으로 장기 보유를 뭐 올려준다, 뭐 양도세 주택수 다주택자의 중과를 안 해준다, 그다음에 보유세 면제해준다, 뭐 이런 혜택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지금은 폐지됐죠. 되게 네. 저도 엄청나게 어렵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쪽 좀 보면 네. 뭐 이번에는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랑 세율 개편 쪽인데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지방 1, 2주택자는 60%에서 70%로 되고요. 3주택자는 70%였다가 80%까지 인상이 됩니다. 계속 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종부세 핵심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이렇게 아예 일원화를 해버리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법인 밑에 네. 조금 보면 야 이게 28년부터는 단일세율 5%로 되는데 이거 법인으로 취득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은 원래도 법인은 지금도 주택 취득은 안 되고. 쉽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그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네. 편합니다. 네. 그렇죠. 세무사님들은 편하겠네요. 네, 저는 편해요. 네. 네. 저는 세제가 항상 이렇게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좀 심플하게 바뀐 것 같은데 네. 이게 왜냐면 저는 왜 이게 좋냐고 생각하냐면 그놈의 이른바 그 똘똘똘똘똘똘한 한 채. 똘똘이 몇 번 들어가는 거. 엄청 똘똘한.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세제에서 엄청 똘똘똘똘똘똘한 한 네. 채를 선호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몇 개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네. 한 포인트가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부세를 주택수로 본다. 네. 근데 주택 가액으로 해버리게 되면 사실 똘똘똘똘똘똘한 한 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요. 거기에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거 세제 개편 나오고 각종 뉴스 뭐 커뮤니티 유튜브 보면 보유세가 엄청 올라간다, 종부세도 엄청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까놓고 말하면 그렇게까지 올라갈까는 좀 물음표긴 해요. 왜냐? 별로 안 오를.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야, 약한데? 약한데. 예. 그러니까 과거에 복잡했던 그 문재인 정권 종부세 최저성기 시대에 비하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질문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다주택자는 거의 재앙이었어요. 거의 10몇 프로 뭐 이렇게 8, 9% 이렇게 갔었고. 근데 요건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무슨 법이 무슨 계속 바뀌니까 네. 그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는 때 있거든요. 네. 보통 이거는 저희가 세무사님들이 대리 신청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주택 관련된 거고 네. 이제 기장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은 하는데 네. 기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합산배제 신청 이거 보통 이제 집으로 고지서 날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이거 왜 안 됐냐. 야, 그러면 그때 저도 그때 28번 개정을 했었나? 뭐 엄청 개정 많이 했잖아요. 그 정권 내에서. 네. 근데 확실히 이번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간다라는 거는 계속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네. 제 체감상 네. 세무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많나요? 저는 지금 거의 없다고 봐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뉴스 이런 거 얘기한 게 뭐냐면 뭐 3주택자부터 막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뭐 보유세가 뭐 종부세가 해서 뭐 1,000만 원이었다가 뭐 4천만 원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주위에 3주택자가 있나? 없어요. 이미 그리고 증여할 사람 다 했고 3주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취지가. 그러니까 이게 법을 이 앞에 이 세제 개편이 나오기 전에 기재부나 정권 발표하는 입장에서 법을 이렇게 왜 짰는지에 대한 네. 원칙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그쵸. 근데 약간 솔직히 말해서 좀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 이 뒤에 편집된 내용만 각 이 타겟만 딱딱딱 잡아가지고 막 네.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다음에 어그로 끌어야지. 시뮬레이션 가장 크게 나오는 거 다주택 3주택에 막 세상에 흔하지도 않은 뭐 원베일리 뭐 무슨 반포 자이 막 이런 거 몇 개 다 갖다 붙여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뭐 기준시가가 얼마고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다고. 저 살짝 찔리긴 하는데 근데 사실 진짜 3주택자는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방금 말했던 뭐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은 배제를 하고
진짜 뭐 내가 자본 이득을 위해서 뭐 한다? 아 그거는 좀 많이 없는 거예요. 그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재인 정권 때 증여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네. 아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냐면 네. 근원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방 이전이 지금 세제 개편안의 1원칙이에요.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해라. 해라. 근데 지방을 가라. 아 지방은 과세 표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렇죠. 다주택자여도 그러니까 지방을 내가 만약에 부산에다가 집을 사서 갖고 있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화성이나 네. 뭐 충남, 천안이나 네. 충남 뭐 이남이나 뭐 무슨 마산이나 네. 이런데 집을 사고 싶어요. 네. 근데 이거 사면 다주택자가 된대. 네. 그래가지고 종부세율이 올라간대. 그래서 내가 그 제한이 돼요. 거기다가 임대도 주고 싶고 혜택 거긴 또 조정대상 지역도 아니야. 네. 다주택 중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사라. 아 오히려 지금 다주택 그러니까 세율을 어차피 니네가 다주택이어도 한 주택 30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랑 10억 해가지고 지방에 3개 갖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종합부동산세 내게 해줄게. 이야 그렇게. 그래서 지방 이전, 그러니까 결국 지방 이전이 근원적 원칙인데, 네. 그러니까 막 이거를 다 막 서울 한강벨트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거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네. 맞네 확실히 서울의 고가주택 한 채보다 지방 저가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낼 수 있었던 원래 책이었다가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아예 완화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뉴스나 뭐 네. KB 뭐 어쩌고 뭐 주택 뭐 무슨 연구인지 뭐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런 데서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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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납부 방식에 대한 조금 개편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세 공제 한도가 좀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27년에는 그러네요. 네. 공제 한도가 800만 원이고 28년 이후부터 600만 원이에요. 물론 뭐 시뮬레이션 여러 개 돌려봐야겠지만 현행은 한도가 없고 27, 28년도 각각 한도가 좀 생기는데 네. 근데 공제 한도 800만 원이면 종부세 기준 800만 원이면 커요. 그렇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네. 아니 커요. 800이면 커요. 그렇죠. 보통 제가 보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돈 좀 버시는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한 많이 내도 3천 정말 많이 낸 사람이에요. 안 내도 적당히 내도 한 1,100 이 정도도 진짜 네. 부자예요. 근데 여기서 800 깎아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노령 인구분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제 거기가 삶의 터전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혜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그렇죠. 연령별 공제가 이렇게 아직 연령별 공제는 유지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희처럼 기민하게 막 저희는 부산 가서 살아도 되고, 그렇죠. 뭐 송파 살았다가 뭐 강남 살았다가 해도 되는데 그분들은 거기가 삶의 터전이고 이사하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라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장기 거주 1주택 고령자 지방 이주 지원 관련해서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도 확대를 했어요. 그게 다음 페이지인가요?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바로 넘어갔군요. 네, 바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 공제를 상향을 했는데요. 250만 원에서 2,500만 원 거의 뭐 기본 공제 이거는 10배 가까이 늘렸네요. 확실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령자에 대한 뭔가 좀 뭐랄까요? 지원? 그러니까 이번 세제 그런 게 개편안이 잘 뽑혔어요. 잘 뽑혔다.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에 뭔가 좀 세무사님들이 와 이거는 무슨 방정식이냐, 이거는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게 아니라 심플하고 기본공제 5,500만 원은 생각보다 큰 혜택은 아니에요. 보통 세율이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냥 그 공제잖아요. 거기다가 40% 곱하면 실제 내 통장에서 나가는 세금이 세이브 되는 거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금액이 이제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기도 한데 막 엄청난 아까 말씀드린 보유공제 80% 이렇게 큰 혜택은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생색은 냈다. 생색은 냈다. 네. 생색은 냈다. 그다음에 맞물려서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 이주 시 27년 내년이죠. 50% 5억 한도로 내후년에는 30% 3억 한도로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 이거는 지방이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엄마가 집을 팔고 그 당시에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아 이제 굳이 사람 복작복작하신 데 있을 필요 없으니까 좀 내려가셔서 이제 사셨으면 좋겠다. 거기서 정원도 좀 가꾸시고 네. 여긴 또 정신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죠. 네. 그러면은 공제 한도가 5억이 세액 공제잖아요. 이거 네. 세액 공제 5억이면 내가 내 양도세 5억 깎아준다는 거거든요. 야 세다. 세요.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이런 수요가 저는 거의 없었다고 자부해요. 왜냐면 네. 고령자일수록 솔직히 병원이랑 가까운 게 좋고 네. 편의시설 많은 게 좋고 아, 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좋은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이거 되게 좋긴 한데 과연 이거 때문에 내려갈까? 아, 이거는 평가사님이 내실 수 있는 좋은 그런 통찰력이네요. 네. 그래서 갈까는 물음표긴 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당연히 이게 고령 타겟이긴 한데 뭔가 청년 타겟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 그쵸. 그러니까 네. 결국에 고령자분들의 핵심지에 있으신 분들을 조금 빼고 아까 네. 저희가 직장이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 근로 연령층이 거기 있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출퇴근하기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세대 교체와 지역 교체가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거에서 혜택을 주고 고령자층의 이제 자산을 보호해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이제 단서가 있죠. 청년층은 왜 이런 혜택이 없냐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죠. 네. 이렇게 청년은 아무튼 단서가 있죠. 양도일로부터 5년 내에 수도권 이주 시 또는 수도권 주택 취득 시 감면세액 추징. 5년 동안 돌아오지 말라는. 아 근데 이 나이대 분들은 한번 내려가시면은 네. 거기가 터전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 때를 팔고 지방에 가서 이제 좀 정원이 달린 주택을 잘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살면서 강아지도 좀 기르시고 또 병원이 그런 데도 잘 되는 데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수도권 집값이 좀 떨어질 테니까 떨어지진 않더라도 좀 실근무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나이대가 좀 올라와서 뭔가 물류죠. 물류가 이렇게 돌듯이 돈이 그쵸. 돌듯이 선순환. 그런 선순환. 식으로 해서 좀 국가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세요. 그 다음 페이지랑 이제 보시면 지방 세컨드홈 관련해서 이것도 좀 연계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컨드홈 취득 과세 특례 적용 대상 지역, 뭐 주택가의 확대 및 1주택 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오늘 일을 너무 빡세게 하고 지금 발음도 안 좋은데. 네. 송도 갔다 오시죠. 송도 갔다 왔습니다. 덥더라고요, 진짜로. 날이 요새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솔직히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컨드홈을 많이 하나는 물음표기도 하고. 근데 세컨드홈 하니까 생각나는 게 양평이 세컨드홈이 좀 성지 느낌이긴 해요. 경기도 양평. 거기 이제 전원주택 단지도 많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대상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네. 인구 감소 지역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그 지도 봤죠. 빨간색 다 빨간색이잖아요. 네. 수도권 빼고 그 인구 감소 지역 색칠한 거 봤더니 엄청 많이 표시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거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정부의 지금 방향은 일단 세금부터는 좀 지방 이전을 갈 때 뭔가 좀 혜택을 주겠다. 네, 그러니까 지역 균등 발전. 네. 주택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하면 뭐 주택 수도 제외시켜주고 양도세, 종부세 1주택 특례 뭐 이런 거 다 뭐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방 다주택자는 오히려 보호해주겠다는 것 같아요. 네. 지방 다주택자. 네, 지방에 집 좀 사라. 다주택자 돼도 상관없으니까.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면 결국에는 지방에 다주택 취득할 때는 아예 세금을 조금 좀 특례해주는 방향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지방 세컨드홈. 세컨드홈이잖아요. 세컨드홈. 금액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액 기준이 4억, 6억이면. 이 공시가 기준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시가 기준. 4억, 6억이면 지방에서 10억, 6억이라는 소리인데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은 거 사요. 그래요? 네. 제가 너무 그렇게 봤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그래서 종부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 기회 부여를 위해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이라 하면 좀 말이 기니까 그냥 수도권. 수도권 비싼 곳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좀 한시 완화해주겠다. 그럼 계속 같은 취지네요. 네. 팔아라. 지방 가라. 근데 솔직히 세컨드홈이나 이런 것 세제 혜택들이 실제 지방 경제랑 생활 인구 확대에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 많이 되죠.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왜냐하면 또 저희 엄마 얘기하면 네. 저희 엄마가 네. 맨날 이제 가가지고 꽃이랑 막 이거 갈래요. 그다음에 차원아 주말 좀 와서 닭장 좀 고쳐라. 비료 좀 날라라. 가신 적 있습니까? 맨날 갔어요. 아, 진짜요? 주말마다 가가지고 돌 고르고 오. 깨 들깨 털고 네. 닭 모이 주고 강아지 저 오면 난리 나요. 막 아, 그래요? 주면 묶어. 그럼 그런 시각에서는 좀 네.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을 수 되게 있겠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네. 자,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계속 이거 나오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단축.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 단축시켜 주겠다. 이건 크게 뭐 이거 예전에 3년 이내에 뭐 팔았어야 되는데 네. 2년으로 줄여준다는 거니까 네. 빨리 팔라 이거. 빨리 팔아라? 네. 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을 하게 되면은 그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줬는데 네. 그 기간을 이제 유예 기간을 3년을 줬었어요. 네. 근데 그걸 2년으로 2년으로 줄인다. 줄인다. 네. 빨리 팔아라. 근데 사실 수도권은 금방 주택 팔리죠.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유예 기간을 좀 줄여도 되죠. 네. 솔직히 세금이랑은 상관이 네. 없고 좀 시간만 좀 축소시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네. 땅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땅은 네.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네. 종종 봤는데 주택은 대한민국은 또 공장형 아파트들이라서 사실상 패키지 상품 파는 거잖아요. 금방 팔립니다. 네. 예. 금방 팔고 금방 사죠.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단계적 폐지. 이게 이건 잠깐 넘어가고요. 예. 이거는 그다음에-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라 지금 뒤에 네.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여기도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 짚고 가죠.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그 과거에 그 임대주택 특례 8년 장기나 이런 식으로 계속 혜택을 줬던 게 네. 사실상 영구적으로 혜택이 지속됐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한을 뭐 잡겠다. 이게 사실상 영구적 면제였거든요. 그래서 뭐 수도권은 29년까지 팔아야 양도세 면제가 되고 그 외에는 31년 12월 30일까지 기한을 설정한 건데 뭐 영구적 면제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거 오늘 뭐 대본이나 이런 거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네. 그때 언제죠? 그 서브프라임 네. 이후에 네. 미분양이 많이 나니까 네. 세곡동이었나요? 자곡동이었나? 그 라인으로 해서 이제 미분양 사태가 엄청 크게 터졌잖아요. 네. 그때 나온 게 조특법 98조의 2부터 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주문 외우시는 줄 알았는데. 네. 왜냐면 98조? 98조 네. 2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미분양 주택을 그 기간 내에 매입한 사람 양도세 100% 면제해주겠다. 그때 그 반포자에도 됐었어요. 그때. 네. 그게 미분양 2015년까지였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그 기간이 꽤 길었었어요. 13년이었나? 그러니까 이게 그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그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세 특례 네. 제한 법 제한적으로 핀포인트 타겟팅을 해가지고 혜택을 굉장히 크게 주는 법이요. 아니면 작게, 그러니까 교정세예요. 교정세. 미분양 좀 사라.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딱 줄게. 약간 타임세일 같은 거예요. 세법에 타임세일법만 모아놓은 이게 조특법인데, 근데 이제 타임세일이잖아요. 타임이 없이 세일을 계속해 준 거야. 근데 근데 그 상황에 그 타임세일 한다고 해서 나는 리미틀리스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합리적 경제적 선택을 한 건데 이거를 갑자기 말을 바꿔?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요? 네. 왜냐면 나는 그거를 믿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왜 혜택을 100% 무제한으로 봐? 이렇게. 아니 그 언제 97년 IMF 때인가요? 네. 그때 뭐 채권이 뭐 24% 수익률? 뭐 영구적으로 주겠다? 그런 거 비슷한 느낌이네. 그쵸. 그러니까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예전에 그 송은이 씨 탤런트였나?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분이 네. 무슨 어떤 저축통장인가 뭐 만들어낸 그 이자율이 뭐 되게 높았대매요. 근데 그거를 은행에서 자꾸 없애달라고 했는데 나 절대 안 없앤다고. 왜 없애요 그걸? 네, 너희가 사라고 산 건데 그러니까요. 만든 건데. 그때는 그 뭐 돈 필요하다 해서 돈 줬더니 근데 이제 국가가 이번 말을 좀 바꾸긴 했죠. 네. 그 보험 상품 중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10몇 프로 막 15%? 옛날에는 10년 장기 연금 뭐 이런 거는 다 비과세였어요. 그때 그래요? 막 10억, 20억씩 넣고 차액이 20억, 30억 나와도 다 비과세였어요. 그러니까 신의 상품들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보험사들은 그렇게 할 만큼 그때 절박했던 건가요? 보험사는 이런 푼돈은 신경도 안 써요. 보험사가 굴리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는? 조단위에요, 조단위. 몇십 조 단위를 돌리는데 왜 그런 상품을 만든 거예요 거기는?
그 돈을 돌리면 보험사는 무조건 수익을 내요. 그렇게 수익을 줘도. 절박한 게 아니라 돈을 더 땡겨서 더 돌리고 싶으니까. 제가 메트라이프 보험 상품 하나 갖고 있어요. 네. 메트라이프가 대한민국에 있는 증권 보험사 다 합친 것보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하나.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나 이런 거 국제 보험사니까. 네.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보험사들이 많아요. 네. 뭐 선라이프나 뭐 제너럴리라던가 과거 막 영국 여왕한테 막 200년 전에 보험 팔고 이런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보험이 남북전쟁 때 산생했잖아요. 남북전쟁 때 그냥 전쟁 유족들한테 뭐 이렇게 그 돈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모든 회사의 핵심은 보험사예요. 네. 돈을 어마어마하게 돌리니까. 엄청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돈 먹고 돈 놀기 싸움이라고 그 정도 조 단위 몇십 조 단위의 돈을 굴리면은 웬만해서는 손해가 안 나요. 아니, 채권만 사놔도 이득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지? 그렇게 네. 이제 핀포인트로 보험사에서도 엄청 혜택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해줘도 이득인데 보험 얘기가 잠깐 샜는데 그런 이득이 팟캐스트니까요. 네, 그런 이득이 있다가 보험사는 말을 안 바꾸죠. 네. 다른 상품을 내지. 그 상품을 이제 팔는 걸 제한 걸어버리고. 뭔가 이제 자동차 단종시키듯이 그렇죠. 없애버리고. 이제 이 상품 단종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감원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은행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계속 좋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다 보험하잖아요. 예금 안 넣고. 근데 이거는 정부가 말을 바꾼 거죠. 바꾼 거지. 네. 근데 화낼만 해요. 바꾼 이유가 솔직히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남아 있는 사람이 요거에 적용되는 사람이 뭐 많이 없긴 하죠. 많이 없긴 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이 정도면 뭐 그분들도 만족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비거주하는 기간을 거주 기간을 간주하는 사유인데 조금 제가 재밌는 거는 당연히 1번에 이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뭐 부득이한 사유 보면 이제 전학, 학교 폭력 피해도 들어가 있어요. 오. 이거는 뭐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네. 못 봤는데. 다른 시군구로 주거 이전할 때 비거주 기간을 뭐 거주 기간은 최장 3년까지 해주겠다도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진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 폭력 그 넷플릭스의 그 김 부장인가요? 거기서 이슈가 된 거 아닌가요? 참교육 아닌가요? 참교육. 김 부장은 김 부장도 뭐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럼. 그다음 이 두 번째예요. 저는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은 정비 사업으로 인한 공사 기간의 2분의 1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일단 이거 봤을 때 딱 든 생각이 왜 하필 2분의 1일까? 3분의 1은 안 되나? 왜 2분의 1이요? 왜 2분의 1일까? 물어보고 싶은데 되게 뭐 제가 이런 거 뭐 물어볼 채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뭔가 국세청에 뭐 위에 나 너무 궁금해. 왜 2분의 1일까? 그러게요. 뭐 아무튼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 있는데 뭐 예외적인 사유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오늘 할 말 많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제가 성창원 세무사님하고 딱 이거 할라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비사토 좀 센데.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을 처음 봤을 때 저희가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이제 모인 단톡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좀 업계에서 좀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좀 모인 방인데 저희끼리 올라왔다 해서 딱 봤는데 별거 없는데 첫 마디가 다 그거였어요. 근데 툭 넘기다 비사토 나서 딱 여기서 비사토 좀 센데. 비사업용 토지. 근데 이게 다시 부활입니다. 부활인가요? 네, 비사업용 토지는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요? 네, 이거는 좀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안 됐다가 다시 안 되게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갑자기 없던 거를 막 획기적으로 냈다 이런 건 아니고. 원래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에 관해서도 양도세 장특공제를 원래 없다가 원래 아니 왜 비사업용을 보유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냐? 맞죠 사실? 네, 원래 그랬어요. 네. 뭐 언젠가 생겨가지고 최대 30%까지 장특공제 해주고 있다가 다시 이제 장특공제를 없애겠다 이런 건데 근데 그럼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특공제를 해준 거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라 해도 장기 보유를 했을 때 공제 30%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 사항 뭐 그런 취지였는데 30%는 뭐 엄청 크지 않기도 하고 작은 금액은 아닌데 차익이 3억 났다고 치면은 한 9천만 원 대략 1억 빼주는 거잖아요. 3분의 1 빼주는 거니까.
그럼 세율이 40% 치면은 네. 1억 빼주고 40% 오면 4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4천만 원 빼줬던 거예요. 1억 2천 낼 거에서. 30%. 그렇게 말해가지고 큰데요? 커요. 근데 이제 아예 이제 안 된다는 건 재앙이고 중과세율 상향이 더 커요. 두 번째. 그러면 중과세율 상향도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중과세율을 10% 포인트 상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 세부담이 네. 세율이 20% 적용받던 사람은 40% 적용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이 1억이어서 20% 들어가지고 1억 2천 내는 게 아니라 1억 내던 사람이 20%로 1억을 냈어요. 그런데 세율이 20%에서 40% 되는 거잖아요. 그럼 2억 낸다는 소리예요. 그쵸.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뒤에 붙은 P입니다. 네. 프로 포인트. 적용 세율 퍼센트가 네. 플러스 된다는 거지. 낼 세금에서 플러스 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뭐 두 이거는 배까지 뭐 늘 수도 있고. 너무 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 농지에 대한 제재의 전단위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 5월달에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랑 엮으면 굉장히 뭔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현장 상담은 농지가 더 많아요. 아, 주택보다. 네, 주택은 애초에 다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세무사님들이 제가 농지를 잘 하는 걸 아니까 네. 세무사님들한테 질문이 너무 많이 와요. 홍창원 세무사 이거 좀 알아볼 수 있냐고. 농지 달인 농달 농지 달인이시잖아요. 이거 농지 임대하면 되나요? 매입 임대하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의들이 지금 네. 시시각각으로 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 이렇게 다 질문해 주신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은 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전쟁입니다. 일단 또 저희 엄마 얘기를 할게요. 저희 엄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니 어머니도 한번 여기 모셔야 될 원래 텐데. 주말 농장이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주말 농장이었는데 주말 농장 금지가 돼서 팔자경이 막혔어요. 감면에 양도세 감면해 준 게. 그래서 양도세 감면도 막혔고 네. 저희 입장에서 억울하죠. 주말 억울하죠. 농장으로 샀는데 네. 그리고 저도 주말마다 가서 진짜 닭 모이 주고 뭐 돌 가루고 주말 농장 했어요. 강아지랑 놀아주고. 네. 근데 이제는 이거 난리 나야겠죠. 그러면 이게 비사업용 토지 근데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토지를 비사업용이랑 사업용이랑 구분해서 인식을 하죠? 세법에서? 제 생각부터 말할게요. 네. 제 생각은 토지 투기를 일단 좀 차단하자는 좀 그런 것도 있고 네. 농지법이나 농지로 가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농지는 더더욱 그렇지만 실제로 쓸 사람만 조금 토지를 소유해라 좀 네. 이런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법상으로도 그런 그 말씀이 똑같은 것 네. 같아요. 저희도. 네. 사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이런 거 없다고 하면 뭐 조금 논란이 있을 수 네. 있겠습니다만 네. 투기가 좀 많지 않을까. 땅 같은 경우 좀 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단적인 예로 저희가 삼성전자 살 주식이 10억 있다고 쳐요. 네. 비사업용이랑 사업용 구분이 없으면 이번에 안성에 하이닉스 들어온다는데 이천에 하이닉스 들어와서 늘어난다는데 그러면 안성 가서 땅을 사겠죠. 10억으로 삼성전자 네. 주식을 안 사고 네. 그러면 안성사 나는 하이닉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성사 한 사람들의 땅값은 올라가고 뭔가 계속 투기가 돼서 돈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땅을 다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땅 산다라는 뭐 이런 뉴스 기사도 네, 있었잖아요. 네, 네, 네.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조금 뭐랄까 의도치 않은 피해랄까요? 네,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투자나 투기나 뭐 아무튼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불측의 사정으로 냅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업용으로 진짜 쓰려고 토지를 샀는데 그거는 세법상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일 보유 기간이 60%, 그다음 양도일 직접 5년 중 3년, 3년 중 2년.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해도 네. 사업용으로 봐주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비사업용으로 살려고 썼지만 사업용으로 쓰려고 샀지만 뭐 그 사기 전에는 비사업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사업용을 어떻게 뭐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살려고 하면 그 유예 기간을 생각보다 되게 길게 해줘요. 3년, 5년. 그 기간을 넘어갔을 때만 비사업용으로 봐요. 너무 바로 비사업용으로 본다는 아니에요. 빡빡하진 않네요. 네, 빡빡하지 않고 그 전 단계가 있는데 제발 일부 세무사님들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비사업용 난리 폭발 막 하면서 막 이거를 세무사님도 유튜브 하시면 네. 세무사님은 그럴 거 안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유튜브 네. 하면
조금 살짝 그런 게. 저는 좀 격떨어진다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럼 정리를 하면 원래 없던 장특공제였고 장특공제가 생겼고 원래 없었어요. 지금 다시 없애는 거고. 네. 근데 조금 이제 좀 빡세진 거는 이제 중과세율이 조금 올라간 거 좀 빡센 것 같다. 중과세 20% 굉장히 세고 네. 장특공제 30%도 세고 그다음에 밑에 보이는 종합부동산세율 45억 원 초과 4%도 이거는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의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서 종합합산 맞습니다. 토지세율 최고세율을 인상하는데 과세표준 45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1%포인트 올리죠. 근데 네. 이거 크게 막 것도 종합합산 토지는 진짜 뭐 잘 없지 않나요? 이거는 사실상 재산세 중에 거의 투기 목적에만 돼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토지 근데 이게 저는 맨 위에 보시면 1년 유예기간 부여한 다음에 28년 시행해야 돼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전 정부 의도는 팔아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27년도가 올해 26년이죠. 올해 26년입니다. 네, 올해랑 내년이 이제 농지의 뭔가 혁신이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네. 사업용이나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라는 단어도 모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냥 땅 샀는데 땅이지 뭐. 저 요새 상담하시는 분은 다 클로드랑 GPT 돌려가지고 그래요? PDF 파일 보내시던데. AI 시대에서. 네. 농지 갖고 있는 분들의 아드님들 상당히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애매하다 싶으면 팔아라라는 것 같아요. 나다 싶으면 팔아라. 내가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럼 애매하다 싶으면 팔아라. 그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현장에서의 상담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네. 과거 지방 농지 갖고 있던 분들의 아들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서울 거주하고 있는데 용인에 뭐 논밭 갖고 있었는데 뭐 이거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 됐고 부모님 모셔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작용을 못해서 이걸 팔아야 된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분들 굉장히 똑똑해요. 와. 내가 몇십억, 우리 엄마도 똑똑해요. 우리 엄마가 돈이 많다는 건 저도 아닌데 몇십억 있으면 그거 엄청 관심 네. 많아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장에서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판단에 대한 분쟁이 있나요? 농지는 좀 요새는 많이 명확해서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자꾸 제가 농지만 타겟팅해서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농지제도 개편은 몇 년간에 걸쳐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농지 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됐고 직불금 제도라던가 뭐 농협 경영체라던가 이런 제도들이 굉장해서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마치 비트코인이 이제 과세할 만한 단계 그 금융자료나 이런 게 확립이 됐으니까 과세한다고 하는 것처럼 네네네.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런 농지나 목장용지나 임야라던가 뭐 어업용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파악이 됐고 과세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 비사토도 좀 빡세게 하긴 했는데 아무튼 돌이켜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고 좀 농지 내가 한 50억 갖고 있는데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비사토 뭐 망했어요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방법을 근데 그런 거는 좀 있죠. 농어촌공사 위탁이나 그 임대로 많이 풀려고 하시는데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르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정리하시는 게 가능성이 낫다.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일단 좀 재밌다고 근데 느꼈는데요. 이거는 좀 긴데 이번에는 가업인데요. 세법상 가업의 정의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일정 업종을 오래 경영한 기업이 아니라 뭐 각종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까지 있어야 가업으로 좀 인정이 돼요. 혓바닥이 좀 길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되는데요. 혓바닥이란 표현이 좀 너무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좋은데요? 난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좀 남네요. 그래서 공제 대상 가업 업종을 727개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다음에 공제를 허용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웃긴데 제 입장에서 웃겼어요. 피상속인이 기간 요건입니다. 3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경우에만 적용을 하겠대요. 사후 관리는 뭐 10년 늘어나는데 저는 가업 상속을 받으려면 이제 피상속인이 아들이라고 할게요. 아들이 3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보고 뭘 느꼈냐면 10년. 3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 그러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요? 돌아가실 분이 네.
30년을 경영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돌아가시고 받으신 분이 10년을 했어야 되는데 네. 과거에는 돌아가시실 분이 10년만 했어도 됐는데 30년으로 늘어난 거고 이게 좀 세죠. 그렇죠. 세죠. 그래서 이게 30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에 30년 된 게? 30년은 좀 너무 과도하게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30년 정도는 해야 가업, 그러니까 마치 고추장이나 된장 같이 뭔가 그런 저는 이거 초밥 장인 막 이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의 네. 야. 30년은 해야 이 정도의 혜택을 주겠다. 네. 과거에는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공제 한도를 늘려주면서 분류를 나눴고 그러니까 한도가 좀 컸어요. 오래 할수록 이제 가업상속 공제 해주는 그게 더 컸는데 그냥 그 밑에 단 다 잘라버리고 30년부터 적용이다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사후관리도 10년이 됐는데요. 사후관리 10년은 저는 이거는 크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10년은 해야 가업을 물려받았다 하는 5년이 좀 원래 짧아졌던 거였어요. 그래요? 네, 다시 원상복구한 거로 보시면 돼요. 궁금한 게 물려받은 자녀가 아버지만큼 경영을 못해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동안은 해야 이 가업을 제대로 이은 걸로 봐준다라는 느낌인 건데 좀 너무 길지 않나요? 네, 뭐 세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30년 정도 했을 때 10년 만에 말아먹는 건 쉽지 않다고. 진정한 가업이라면. 네, 진정한 가업이라면. 그리고 다음 번인데요. 이제 가업상속공제 적용 수준이랑 공제 방식을 좀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인수 곱하기 20억 공제한도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10년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은 그런 식으로 과거 경영을 많이 했으면은 한도를 그렇게 높게 해줬는데 지금은 공제 한도는 오히려 더 늘린 거죠. 1000억까지로 거의 2배, 3배를 올려버렸고 경영 연수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당 20억이니까 10년이면 200억, 20년이면 400억, 30년이면 600억. 30년 기준으로는 과거랑 맞고 그 더 오래 한 기업일 수 있잖아요. 50년 이러면은 진짜 더 해주겠다. 그다음에 저는 조금 재밌는 게 토지 공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 신설하겠다. 요거는 그거 같아요. 그 경영과 관계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업 상속을 악용이라고 해야 될까, 활용이라고 해야 될까, 활용해서 토지, 그러니까 가업을 승계시키는 게 아니라 업을 승계시키는 게 아니라 가업에 종속된 부동산과 비종속된 부동산까지 한 건에 묻혀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세제 혜택을 받으면 승계하는 거를 제한을 두겠다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공제 한도를 제곱미터당 1,000만 원으로 하면 수도권 기업에 좀 불리하지 않을까? 1m 제곱당 1,000만 원이면 한 평이 3.3이잖아요. 대충 3.308일인가요? 뭐 3,3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평당 3,300만 원이 맞나요? 그러면 10평이면 3억 3천인 건데? 잘 없겠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서울 핵심지는 가능한데 주택 같은 거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성수 공장용지, 물레동 뭔가 가업이라 불릴 만한 곳들이 있는 곳들이 뭐 그 정도는 거기는 좀 안 되긴 하겠다. 그런데 빼고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한도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공제 대상 토지 범위 축소가 좀 클 것 같은데 과거에 그 주차장 용지라던가 뭐 1층 면적을 과도하게 그러니까 넓게 선정한, 그러니까 자꾸 베이커리 카페가 대명사처럼 돼서 좀 약간 좀 너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단층으로 해서 넓게 설정하는 거는 그 바닥 면적이잖아요. 바닥 면적을 넓히고 그거에 보통 5배수에서 10배수, 수도권 5배수, 비수도권 10배수 뭐 이런 식으로 연역들이 계속 축소되는 연역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를 사업용으로 보고 그럼 바닥 면적이 넓으면은 그 주변 빈 땅이 많아도 다 상속 공제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한도 공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합리적화를 했다고 봐야죠. 바닥 면적의 3에서 7배. 그거는 2에서 3배. 네, 이렇게 한 게 맞긴 한. 그리고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7배면은 다른 세제 안에 바닥 면적 이게 여기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세제에도 이런 규조들이 다 있어요. 근데 3, 4, 7이면 합리적인 배수예요. 이것도 가업상속공제 망했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정이 된 거다. 다른 세무사님들한테도 좀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 그거 저 가업상속공제 다 보자마자 그 생각했어요. 저번에 대통령 주재 토론 토론회인가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주차장도 네. 가업상속이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그것도 과거에 주차장 용지로 하던 게 연역이 엄청 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저 봉은사에 주차를 할 때가 좀 있어요. 네. 봉은사 앞에 보면은 그 누가 봐도 되게 좋은 땅인 것 같은데 주차장 아이파킹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땅 있잖아요. 기준시가의 3% 이상 수익이 나야 네. 주차장으로 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안 돼요. 네네. 3% 이상 수익을 내려면 진짜 주차장을 빡세게 돌려야 돼요. 그래야겠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는 주차장 용지가 네. 그런 종부세 주차장을 쓴다라고 하면 인가를 받으면은 뭐 그런 페널티들이 많이 배제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연역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네. 과연 가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네. 데서도 다 안 된다고 해서 막았어요. 그래서 기준시가 3% 룰로 세우고 했다가 네. 가업상속 공제가 이제 상속세법 그러니까 연역이 뭐 길긴 한데 활성화된 거는 그렇게 긴 법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선 다 하고 있던 거를 형평성을 맞췄죠. 그럼 궁금한 게 우리 몇 달 전에 찍었지만 다시 한번 네. 여쭤보면 이 가업상속을 사실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그 이 적용되는 분들이 적용되는 많나요? 회사가 1년에 200개? 또 안 되나? 그러니까 그쵸. 공제 신고 건수가 들어가는 게 1년에 200건, 100건 이랬어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는 조금 많아지겠죠. 네. 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그러면 사실상 이것도 적용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긴 하겠다. 네, 그러니까 되게 큰 기업, 그러니까 뭐 이전 기업들이 뭐 저희야 많이 보지만 뭐 일반 분들한테는 그렇죠. 많이 전체로 없죠. 보면 0.01%도 안 되겠네. 동네 메가커피 비회 메가커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메가커피 가업 승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그런 업장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인데 네. 그리고 정부 기조는 그거잖아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사업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왜 너가 왜 부동산까지 세제 혜택을 그쵸. 줘야 되는 거지? 그거는 진짜 조금 네. 제가 봐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게 결국 가업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가업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사업의 부동산을 보호해주는 것까지 그쵸. 같단 말이죠. 근데 물론 그게 사업용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닥 면적 3배, 4배, 네. 7배 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가업 상속 같은 경우는 제가 세무사님한테 배웠지만 가업 승계나 가업 상속은 결국에 그 오너들 보호와 동시에 그 네. 직원들까지 맞습니다. 하청업체까지 사실 보호해 고용 주는 승계를 해야 되죠. 고용 승계 네. 한 번에 이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있긴 있되 조금 더 요건을 좀 더 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오히려 성수동에서 50년 공장하신 분들은 공제 한도가 1,000억으로 상향됐으니까 더 혜택 보실 수도 그쵸.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아유 제가 오늘 급하게 주무시던 거 제가 제가 지금 자다 온 게 제가 이틀 밤을 샜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직원 교육 시켜야 되고 세제 개편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타겟이 되는 타겟 주소를 갖고 왔지만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디테일한 ISA나 뭐 업무용 소형차라든가 실무상 적용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막 출산 맞습니다. 지원금 얘기도 네. 있고 하던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직원들 교육도 해줘야 되고 네. 이제 과거의 상속이라던가 재산세라던가 예비 상속이라던가 증여를 해주신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야 돼요. 이거를 이미 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틀간 좀 되게 바빴습니다. 네. 네. 뭐 그거 외에도 다른 일들이 많기도 했고. 네. 마지막인데요. 자기 주식 과세 개편 관련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앞에 있던 얘기 다 지우고 네. 이게 메인입니다. 자기 주식이 메인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메인입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현재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에 따라서 소각 목적이면 의제 배당, 처분 목적이면 주식 양도 차익으로 과세하는데 앞으로는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에게 의제 배당으로 과세를 합니다. 지금 한국말인데 엄청 어려운 말들이 나왔어요.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좀
그 과거에 이거 용어들을 다 바꾼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어렵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쉽게. 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네. 회사의 주식이에요. 아 회사 주식. 그 내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가 자기고 자기 주식 산 거잖아요. 네. 그럼 자기 주식이에요. 그 삼성전자 듣고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근데 이제 결국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긴 해야 되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주주인데, 네. 내 주주래. 내가 내 회사인데 네. 내 주식을 팔지만 네.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개인과 법인에 좀 혼동하신 것 같은데. 지금 눈높이 맞춰서 지금 네. 유튜브 보니까. 네. 그러니까 A 회사가 있고 네. A 회사를 평가사님이 설립을 했다고 쳐요. 그럼 설립을 하면 A 회사랑 평가사님은 완전 별개예요. 그렇죠. 네. 이화감정평가법인과 네. 김강사는 별개죠. 네. A 회사의 법인격이 형성됐다는 건 사람 인자가 그러니까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으로 구성된 사람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지.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건 그 주주예요. 네. 평가사님 100% 주식을 갖고 계시겠죠. 설립을 하면서 네. 다 출자하셨으면. 그러면은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건 평가사님이지만 이 회사랑 평가사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평가사님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내 주식이잖아. 근데 A 평가사님 주식이 100% 갖고 있고 이 A 회사는 주식을 다 팔아야지 회사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 출자했을 때 다 팔아서 산 거고 네. 그거를 다시 사온다니까 회사가. 왜요? 왜 사죠? 왜 줘? 살 왜죠? 이유가 없어요. 아예. 살 이유가 없지. 왜 사? 그러니까 내가 예를 뭐 A라는 회사를 김강사에 만들었는데 이걸 네. 상장을 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러면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 다 팔아서 그거로 회사 돈을 충당해가지고 그쵸. 기계도 사고 물론 김강산이 그 수익을 내려는 A 주식을 거잖아요. 갖고 일부분 갖고 있겠지만 네. 김강산이 갖고 있는 주식 외에는 일단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김강산이 A 그러니까 이재용이 삼성전자 주식을 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그거 말고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기본적으로. 자기 주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이재용 네. 주식이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강산이 네. A 법인을 만들면 동일이라면 안 돼요. 그래, 개인과 알겠어요. 법인은. 네. 아무튼 법인 만들었는데 네. 내그 대주주의 주식도 있겠지만 네, 네. 나머지 주식들도 다 있을 거고. 그쵸. 근데 A 법인의 주식 갖고 있으면 이상한 거지. 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근데- 다 팔아가지고 빨리 회사 돈 불려놔야지. 근데 네. 자기 주식이란 게 왜 있나요? 자기 주식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네. 근원이랑 다른데 왜 있냐면 네. 합병 분할이라던가 네. M&A라던가 의결권 방어라던가 이런 제한적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해요. 자기 주식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어요. 그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주주총회에 가면 주주총회 갔을 때 아까 말씀한 이재용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다 의견을 내겠죠. 삼성전자가 갈 수 있나요? 이상하지. 삼성전자는 일종의 허구예요. 허구지.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유발라의 사피엔스를 봤는데 법인이라는 거는 일종의 환상 판타지예요. 환상이지, 판타지. 판타지. 그냥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지. 종이 한 장 두 장에 있는 거로. 저희처럼 의자에 앉아 있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주주총회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수도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없죠. 네. 일종의 그냥 모두의 약속인 건데. 네. 그래서 그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거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다만 삼성전자가 일부를 분할해 가지고 삼성전자 2를 만든다고 볼게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주식을 좀 갖고 있어야 돼. 왜냐면 그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분할을 할 거니까 2로.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갖고 있다고 쳐요. 평가에 한 주 갖고 있고 이재용이 10주를 갖고 있다 쳐요. 저희 거 2주를 사가지고 이재용이 삼성전자 2를 내고 싶어. 그러면 성창원한테 이거 삼성전자한테 좀 팔아라. 삼성전자 저희한테 딜을 걸어요. 그래서 20만 원의 시장가인데 30만 원에 좀 내가 사줄게. 그래서 너네 100만 원 갈 것 같은데 우리 빨리 분할해서 2 내야 돼. 그래서 30만 원에 사왔어요. 그래서 2개. 그럼 그때 사왔을 때 자기 주식이 예외적으로 형성이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용한테 판 게 아니라 삼성전자한테 판 거죠. 그쵸. 네. 이재용한테 팔면 양도소득세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팔면 양도소득세지만 이제 이재용과 삼성전자 완전 별개니까 삼성전자한테 산 거예요. 삼성은 그래서 자기 주식 저희 2주 걸 갖고 있어요. 네. 이거 2개를 쪼개가지고 이제 이건희 B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네. 그럼 B라는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 2개를 사면서 이거를 회사명도 바꾸고 좀 쉽게 설명할게요. 회사명도 삼성전자 2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 쿠션 매겼잖아요. 네. 저희가 이 사람을 모르잖아. 네. 그 B라는 사람을.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런 사업 목적상 그런 잠깐의 보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밖에 나가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가 취득해서 B한테 판 거지 결국에.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일반 개미들이 그렇게 팔 수가 있나요? 그렇지. 원래 김강산 성창원이 B한테 팔 수 네. 없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법 원칙상 뭐 B라는 사람은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일 네. 텐데 어마어마한 사람도 있을 텐데 네. 이게 이렇게 워렌 버핏이 김강산 성창원 쭉쭉쭉 해가지고 한 주씩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맞습니다, 대신 야 맞습니다. 팔아 해가지고 네. 모은 다음에 이제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기 주식인데. 아니면 이재용 거 반만 사가지고 판다던 다시 그쵸, 넘긴다던가 그런 식 이재용이 그런 바로 건데. 원ber한테 팔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럼 완전 초보적인 질문. 비상장 상장 구분 없이 그냥 모든 주식을 다 의미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요게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핵심인가요? 이 자기 주식이 이 취지로 자기 주식에 활용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다. 네. 그런데 자기 주식이 그 원래는 자본 거래로 분류돼서 네. 그 과세를 이연시킨다던가 그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심플하게 바꾼 게 배당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사주 취득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시로 다시 들어볼게요. 워렌 버핏으로 아, 네. 아,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세무사가 많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오늘 전문가 잘 데리고 왔어요. 차라리 무슨 준비라도 하고 데리고 오든가. 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거를 평가사님이 평가사님 회사에다가 주식을 팔았어요. 네. 근데 회사에 현금이 10억 있다고 쳐요. 네. A 법인에 평가사님이 100% 주주예요. A 법인에서 10억을 배당받으면 평가사님 소득세 얼마 나오세요? 배당 소득세로 과세되니까 그쵸. 50%까지 올라가거든요. 45%에 뭐 지방세 붙고 네. 건보료까지 따지면 한 60% 되실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배당받고 6억을 세금 내세요. 네. 나는 빨리 이 10억을 받고 싶은데 네. 근데 10억 받고 6억 내고 4억 나오면 큰 이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머리를 돌린 거예요. 되게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네. 더 원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설명 목적상 쉽게 얇게 얘기할게요. 다소 틀리더라도 되게 쉽게. 네. 네. 그래서 10억을 법인돈 빼고 6억 내고 4억 남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돌린 거예요. 내가 어차피 법인돈 10억을 빼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팔면 안 되나? 아 그렇게. 팔면은 배당이 아니라 네.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됐어요. 양도세가 옛날에 25%였어요. 그럼 25%라고 할게요. 그럼 평가원이 갖고 있는 주식을 주식 가치를 10억이 됐다고 가정하에 또는 10억으로 세팅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하지 알겠습니다. 맙시다. 네. 또 많은 많은 네, 이슈가 있지만 네. 10억 정도로 됐다 치고. 네, 10억으로 해서 넘겨요. 그러면은 2억 5천만 됐잖아요. 네. 평가원님 통장에 7억 5천 생겼어요. 그렇죠. 아까 4억이었는데 네. 3억 5천 차이 나죠. 자본거래는 사이즈가 다 큽니다. 10억이면 되게 낮은 단위예요. 여기서 공 2개만 더 붙여볼게요. 1000억으로 갈게요. 네. 몇백억 차이 나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횡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그런 목적으로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목적이 많이 활용이 됐었죠. 근데 이게 역사적 흐름이 있어요. 네. 이제 선배님들이 계세요. 선배님들. 대기업들. 대기업들이 모르네. 한번 조금 M&A 목적이라고 사놓고 좀 계속 갖고 있어 볼까? 그런 식으로 오해입니다. 네, 오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선배님들이 하니까 안 걸리네. 중견기업들이 해요. 중견기업들 하니까 또 큰형들이 하는데 안 걸리네. 중소기업들이 해요. 그 다음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게 거의 횡행했어요. 그러면 100억 이하의 회사들까지도. 정리를 하면 원래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건 그냥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됐으나 요거를 이제 세법상 차이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조금 악용을 했죠. 해 왔는데 그걸 바꾼 거죠 이번에. 그렇죠.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의제 배당 아까 용어가 어렵다 했잖아요. 용어 이거 되게 쉬워요. 아까 제가 배당 얘기했잖아요. 네. 10억을 가져갔을 때 배당으로 세금을 내면은 6억을 내는데 양도로 갔으니까 내가 2억 5천만 내가지고 세금 세입을 많이 본 거잖아요. 네. 배가 아프잖아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너 이거 자기 주식 취득하려는 거 그냥 돈 빼려고 한 건데 배당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 네. 그래서 배당으로 볼게. 의제 그렇게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도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단서정에 보면 취득이 1년 이내에 네.
소각을 의무화시키고 네.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이거 어려우니까 빼고. 아무튼 근데 이게 실제로 자기 주식 취득을 방금 네. 한 것처럼 악용이 아니라 네. 실제로 뭐 합병 분할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다 예의 사항이 있어요. 그건 다 예외로 네. 이제 그건 네. 기존처럼 그렇게 해주고. 네. 자 그러면 이게 왜 근데 이게 앞에 있는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이게 되게 큰 변화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필드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던 건가요? 많아요. 그리고 실제 세무사들이 공부를 가장 많이 한 항목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좀 있는 게 과거에 그 RCPS, 그러니까 상환전환 우선주의 자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감액 배당. 네, 뭐 아무튼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인데 이게 과거에 그 기술 상장 주도하던 회사들이 주식을 싸게 냈다가 네. 상장하면 가격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1,000원에 발행했던 주식이 막 100억이 됐다고 쳐요. 네. 그럼 거의 100억이 그냥 차익이 다예요. 그럼 이게 발행 초과금으로 남는데 네. 이 초과금으로 배당을 하면 배당 소득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예 세금 삭제였어요. 그 주식 발행 초과금. 네, 그만큼 자본거래 부분이 허점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위가 크고 적용되는 회사들이 적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식의 가치가 많이 싸졌어요. 제가 이런 컨설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로 남겨둘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이 지식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큰형들이만 하면은 정부도 좀 눈을 봐줬어요. 네. 그리고 뭐 사회 기여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은 그리고 진짜 이걸 컨설팅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을 네. 했으니까. 진짜로. 그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그 세금 그것도 취지가 있겠죠. 네. 그 취지에 맞게 했겠죠. 취지에 맞게 했습니다. 근데 컨설팅이 아랫단으로 내려올수록 좀 더러워지지. 수준이 낮아져요. 네. 좀 싸져요. 네. 네. 그리고 뭐 점점점. 네, 뭔가 굉장히 여기까지. 비전문가의 영역까지도 파생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취득할 때 아예 배당으로 보겠다. 그러면 취득할 때 배당으로 보고 가만 그 취지대로 했으면 네. 자본 거래로 그때는 네. 봐주겠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세세 규정들이 조금 더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무조건 배당으로 보고 예외일 때의 양도로 보겠다라는 취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게 네. 회사 자기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시세가 뭐 100인데 상장 주식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거래 시세가 네. 매 초가 바뀌니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이른바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취득하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시세가 100인데 네. 낮게 막 50에 줘버리면 네. 그 차익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30%에서 3억까지 그 차이가 나게 되면 그 초과분에서 증여세 과세를 하고 뭐 양도로 튼다고 하더라도 5%의 그쵸. 차이가 나면 네. 부당의 계산 부인으로. 근데 행위를 부인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부당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거는 부동산 거래랑 같네요. 똑같아요. 특수한 게 매매. 다 똑같아요. 여기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생세법이니까. 그럼 이 자기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는 거. 주식 가치를 이제 비상장 주식 가치 같은 상장 여기 뒤에 보면 이제 KOTC도 좀 건드렸는데 비상장 주식 그 시장도 네. 마켓도. 근데 그 비상장 주식은 이제 3년치 손익 가치랑 그 직전 연도 재무 상태표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직전 연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8월 6일이잖아요. 8월 26년 6일이면 8월. 예. 직전 연도 3개년치 손익이면은 25년, 24년, 23년. 23년치 손익계산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시점의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지금 6월로 8월 6일로 가결산을 해서 재무상태표가 들어가서 손익계산서 3개가 합쳐져서 60%. 그다음에 그 3대 2라고 하는데 재무상태표가 20%, 40%, 6대 4 순손익 가치 3대 2. 3대 2 해가지고 하고 순손익 가치도 비중치가 다 달라요. 직전 연도, 그러니까 25년도가 3, 24년도가 2, 23년도가 1 이렇게 3대 2대 1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제 답으로 재밌는 생각들이 다다다다 떠오르죠. 네. 재밌는 직전 연도만 조금 재밌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주식 네. 가치의 많은 부분이 그쵸. 포션이 크겠는데 네.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상장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쉽진 않고 상장 주식도 그렇죠. 그러면 시총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좀 비상장 주식처럼 할 수 있다.
상장 주식도 그 자사주 컨트롤이 왜 크냐면 네.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비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본 거고 네. 상장 주식 시세를 컨트롤하려면 자사주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내가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너 리스크라고 해서 오너가 나이가 많아지는 시점에 있죠. 네, 주식 가치를 컨트롤을 할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어요. 내가 시총 3조짜리 회사 회장이에요. 돌아가실 것 같아. 무슨 투병 생활 좀 하시다가 그러면은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으실 거 아니야. 자기 회사에. 그럼 가치를 다운을 시키고 싶으시겠죠. 돌아가실 시점에 주식 가치로 상수세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갖고 있는 자사주를 그때 싹 팝니다. 시장에. 네. 풀어요. 그 자사주를 그 회장님의 주식은 아니겠지만 A법인의 주식 회장님이라고 하면 A법인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야, 너네 회사 갖고 있는 주식 우리 회사지만 우리 회사 주식 25% 회사가 갖고 있는 보유분 시장에 싹 풀어. 그러면 주식 가치 확 떨어지겠죠. 그쵸. 반대로 하면은 주식 가치 좀 펌핑 시켜야겠는데? 싹 매입. 싹 매입해. 그래서 자사주 이거 되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고질적으로 있던 거예요. 올해 초인가요? 작년 말인가 또 그때도 정부에서 원래 얘기 나왔잖아요. 자기 주식 네. 뭐 관련해서. 그래서 원래 주가 누르기까지 늘라다가 그럼 너무 오늘 폼이 커질 것 같아서 주가 누르기 기업이 아까 거기까지 간 건데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거시와 미시를 좀 잘 잡았어요. 잘 잡았다. 네. 마무리하면서 좀 얘기를 하면은 한 줄평 거시미시를 잘 잡았다. 거시 미시 잘 잡고 딱 그 논리로 볼 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 143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네. 종부세 세율표가 1주택, 3주택, 뭐 2주택, 뭐 보유기간 얼마 예외 규정 어쩌고 저쩌고 막 넣으면서 굉장히 복잡했어요. 네. 과거에 이제 모 정권 때는 그것들이 변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회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 같은 것들도 저희가 찾아내기 쉬웠고 근데 조세 비용이라는 게 조세 회피 비용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 부담이 사실 있었죠. 있잖아요. 뭔가 이런 세제가 좀 구멍이 나면은 네. 구멍에 대한 공백들을 좀 잘 메꿨고 종부세율이 심플하게 바뀌었잖아요. 네. 심플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정책 일관성이 되니까 딱 그거잖아요. 이거 보니까 저희도 딱 이해가 되잖아요. 가액 기준으로 바뀌었네.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간다네. 지방집 사도 괜찮겠네. 나는 다 지방집 사도 총 주택 가격은 늘어나지만 지방 주택 수는 늘어나지만 지방 가격은 집값이 싸니까 내가 종부세 그렇게 많이 안 늘겠네. 이런 식으로 예측이 편하잖아요. 네. 막 복잡하게 밀어 들어야 하지 않으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들이 좀 그런 식으로 다 좀 잘 짜였어요. 잘 짜여졌다. 그런 자기 주식 같은 거시적인 것도 좀 잡았고 네. 그래서 양은 많지만 다 읽는데 한 30분에서 40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전체 143페이지 보는데. 뭐 저도 총평을 하면 보유세나 종부세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뭐 올라가는 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 좋든 싫든 네. 간에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좀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집에 있다가 제가 거의 모시고 왔는데요. 저녁에 배고프시죠? 너무... 이제 9시예요. 예. 끝나고 이제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